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부산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23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교회의 성장과 분열 이 파트 들어갈 텐데 거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이거 제가 정말 아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한테 제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 좋은 전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전염이라는 말이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참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하는 제가 말씀드린 좋은 전염이란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그 영향력이 누군가 나를 통해서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전염되듯이 스며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제가 어떤 책 글귀에서 읽었던 것인데 제 인생의 사실 모토로 삼고 있는 단어거든요. 전 완제들인 여러분도 제가 늘 응원하는 완쌤의 제자인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목표가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전 늘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전염력들이 좋은 영향력들이 전염되듯이 너 꼭 그렇게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보고 그냥 같이 웃고 생활하다 보면 전염되듯이 그냥 쓱 영향력을 미쳐버리는 마치 그러한 삶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저는 수강후기가 참 여러 개의 수강후기가 있는데요. 전 그런 수강후기를 너무나 좋아해요.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면 그냥 선생님 저도 모르게 빙긋에 웃음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몇몇 학생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 좋은 전염이 아닐까?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나름의 긍정의 에너지, 해피바이러스가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쓱 스며들듯이 그렇게 간다라면 내 삶은 참 괜찮은 삶이다.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 주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전염의 삶을 우리 같이 합시다. 코로나 전염되지 마시고요. 우리 좋은 영향력이 전염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요. 바로 이게 가장 메인 테마입니다. 카노사의 굴욕과 아비뇽 유수. 카노사의 굴욕은요. 교황권이 황제권, 즉 국왕권을 압도했던 사건이고요. 아비뇽의 유수는 요 사이에 바로 십자군 전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 역전되면서 왕권이, 즉 황제권이 교황권을 압도했던 사건이 아비뇽 유수예요. 약 200여 년에 의해서 이렇게 이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그것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2020년, 2021년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성상 파괴령도 2019년 수능에 이어서 2020년 6월 모평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고요. 크리스티교 문화권도 이게 나오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말미에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메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과연 당시 중세 교회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간단한 도표도 나와 있고요. 여기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억지로 외워야 되겠다. 여러분 이건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강의를 지금 처음 들으시는데 내가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겠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세계사가 제가 아무리 열심히 수업을 해도요. 그렇게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쭉 그냥 이야기 듣듯이 한번 들으시고 안 되는 것 한번 다시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쭉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내가 한 번 공부하면서 내가 이거 완벽하게 하겠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대 장점이 뭡니까? 인터넷 강의의 최대 장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잖아요. 들었던 거 또 들어주시고 들었던 거 또 들어주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나오는 순간 우리 지난 시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폴리스였고요. 그들은 황제 교황주의였었고요. 성소페 성당도 있었다. 요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인물 누굽니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되겠습니다. 세계 기억나십니까? 로마 제국의 옛 영토 대부분 회복했었고요. 성소피아 성당 건립했었고요. 로마법 대전, 즉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편찬했었습니다. 그 사후에 등장했던 사건이 바로 군관구제와 둔전병제 있었고요. 자, 그러다가 이슬람이 등장했던 7, 8세기 때쯤 위축되었다가 9세기 때 일시부흥했지만 둔전변제가 붕괴되면서 더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었고요. 자, 셀주크 튀르크가 성장하게 되면서 십자군 전쟁이 나오게 되었었고 십자군 전쟁 중에서도 4차 십자군 전쟁 때 어디가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당하면서 라틴 제국이 성립되기도 했었고 최종적으로는 15세기 즉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1453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십자군 전쟁의 그 비잔티움 제국의 여러 문화적 특징하면 황제 교황주의였었다, 그리스어가 공용어가 있었다, 성 소피아 성당이 있었다, 슬라브 문화에 영향을 주었었다, 뭐 이러한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십자군 전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권한을 더 키우고 싶었고 동서교회를 통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르바누스 2세가 클라이르몬 공의를 열기도 했었고요. 영주나 기사는 영지의 새로운 영지 회복이라든가 전리품 회복을 위해서 획득을 위해서 전쟁을 원했었고, 상인들은 뭐 물건 팔기가 좋으니까 전쟁을 원했었고, 농민들도 신분 해방을 위해서 많이 원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막 이제 독일에 있는 세력들이 좀 성장하면서 압박 주기도 했었고,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레콘키스타라고 하고 있는 재정복 운동이 일어나면서 분위기가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1차와 4차 구분해 달라고 했었죠. 그 중에서도 누구?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나 좀 더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십자군 전쟁 선포를 선언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약 200여 년간 십자군 전쟁이 진행이 됐었는데 1차와 4차, 1차 때는 예루살렘 왕국 회복했었지만 4차 때는 가장 변질된 십자군, 어디? 그렇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면서 라틴 제국을 성립하기도 했었다. 결과 및 영향, 교황권과 기사계급이 몰락하면서 왕권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상인들은 동방무역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와 무역의 권한은 더 커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이젠 크리스트교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좀 종교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있으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유대교가 있고요, 크리스트교가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있고요. 제가 한 방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들은 어떻게 구분하냐? 하나로 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저스, 예수님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저스가 있는데, 유대교는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크리스트교는 그 메시아를 예수, 즉 지저스로 본 거예요. 메시아로 본 거예요. 예수님으로 본 거예요. 그럼 이슬람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의 선지자는 맞지만 메시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셨죠? 이들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자면, 즉 그래서 유대교나 크리스트교나 이슬람교는요 구약 성서를 다 같이 써요. 그럴 정도로 어느 정도 좀 뿌리에 비슷한 점들은 있습니다. 지금은 사이는 몹시 안 좋지만 그래요. 그런데 이 크리스트교는 크게 나누자면 로마 가톨릭이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당 로마 가톨릭이 있고요, 그리스 정교가 있어요. 어디에서 믿었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잔티움 제국에서 믿었던 그리스 정교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는요 이 로마 가톨릭에서 갈린 거예요. 이게 구교가 있고 신교가 있어요. 이제 루터 칼뱅이 나오겠죠. 즉 여기서 말하는 신교가 그 앞에 개가 붙어서 개신교가 된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그 다음에 구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당, 즉 요렇게가 같은 거예요. 크게 보자면 여기도 같이 되지만 이들은 16세기 이후엔 독립적으로 빠져나가고요, 그리스 정교와 로마 가톨릭은 1054년에 갈리게 돼요. 잠시 뒤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좀 더 잡아드린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시기적으로 좀 나뉘는 거예요. 크리스트교는 이제 로마 제국 때 예수님이 오시면서 크리스트교가 등장했죠. 초기엔 핍박을 당하다가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크리스트교예요. 그러다가 동서로마가 나뉘면서 어쨌든 살짝 교회가 나뉜 것 같다가 요 1054년, 즉 11세기에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나뉘어버리고 16세기에 구교와 신교로 나뉘어버린 거예요. 되셨죠? 예, 요 흐름들 먼저, 요거 조금 지금 이해하시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조금 더 알게 되실 거고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자면 크리스트교입니다. 크리스트교는 4세기에 밀라노 칙령으로 최초로 공인을 받게 돼요. 로마 제국 안에서 공식적인 종교로서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크리스트교를 인정받아요. 이게 밀라노 칙령. 누구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입니다. 니케아 공의회도 있어요.
여기 313년이고 325년인데 연도까지는 이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니케아 공예는 같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입니다. 아타나시우스파, 즉 삼위일체설로 인정받았던 것이고요. 교리가.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크리스트교가 국교화돼요. 392년입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동서로마가 분리되죠. 동서로마가 분리됩니다. 되셨죠? 자, 그런 상태에서 다 크리스트교 문화권이에요. 동로마도 그렇고 서로마도 그렇고 다 문화권인데, 그래서 크게 보자면 5개의 크리스트교 교구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지도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안디오크, 콘스탄티노폴리스, 로마 이렇게가 있는데 지도상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거야. 보자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다 크리스트교 문화권인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로마, 보이시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폴리스, 그 다음에 안디오크,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요게 크리스트교의 5개의 교구예요. 주요 중심 지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7세기 이후 7에서 8세기 가면서 요 안디오크와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 요 일대가 다 이슬람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크리스트교의 5개 교구 중에서 3개가 이슬람권으로 넘어가죠. 그럼 2개 남았죠. 그게 어디야?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인데, 로마는 그래서 서로마의 가장 대표적인 크리스트교 교구가 되고요.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동로마의 가장 대표적인 교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동서로마를 대표하는 지역들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나뉘게 되죠. 395년에. 자, 그런 상태에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가,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 교황주의라고 했었죠? 즉 황제가 교황을 겸하는데요. 그가 황제가 야 서유럽 니네 지금 뭐 이민족한테 전도한다고 뭐 지금 성상 만들어 갖고 야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어, 막 성모가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그거 우상 숭배야. 성상 파괴라고 해요. 이걸 뭐 성상 숭배 금지령 내지는 성상 파괴령이라고 합니다. 8세기에 내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종교적 목적도 있었지만 이 당시에 서유럽에서는 게르만족들한테 전도한다는 목적으로 성상을 만들어서 많이들 팔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팔았던 진짜 목적은 돈이었대요. 경제적인 목적이 더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팔지 말라고 하니까 네가 뭔데, 우리가 이거 돈벌이 얼마 잘 되는데 라고 하면서 동서교회, 즉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대표되는 교회와, 이때까지만 해도 크리스트교 하나였었어요. 그러다가 로마로 대표되는 그 교회가 대립하고 있었다. 정치적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어쨌든 교회적으로는 하나였었거든. 그러니까 뭐야 이거, 동서교회가 대립하는 모습에서 더 나아가면서 이 성상 파괴령, 이거 결과적으로 성상이다, 우상 숭배다 라고 하면서 이거 이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자, 교회 타락 오기 전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동서교회가 분열돼요. 분리되는 거야. 1054년에. 그래서 그리스 정교는 어디? 동로마 교회가 그리스로 가고요. 그다음에 서유럽 쪽에 있던 교회는 로마 가톨릭인데, 이 이후부터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크리스트교는 전부 다 로마 가톨릭을 뜻하는 거예요. 즉 11세기 이전까지는 크리스트교 하나였었어요. 그러다가 11세기 이후 되면서 그리스 정교와 로마 가톨릭으로 나뉘었던 거예요. 그리스 정교를 다른 말로 동방정교라고도 불러요. 불러. 그냥 막 발음상으로 그냥 다른 식으로 그냥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 정교, 이 교과서 용어고요. 우리가 뭐 포털 같은 데서 찾아보면 동방정교라고가 더 아마 검색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에? 특히 한 나라만 기억하시면 돼요. 비잔티움 제국이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이 그리스 정교고요. 그 이후부터는 다 로마 가톨릭이에요. 아셨죠? 그게 이제 11세기인데, 자, 그 이전에 10세기쯤 되면 이 사건도 있었어요. 교회가 타락해요. 이 타락이란 건 뭐냐면 성스럽지 못한 행동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거든요. 세속화돼요. 세속화가 되면요, 약간 사회화됐다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용어 중에서 사회화됐다라는 것은 사회에 살아가기에 좋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교회만 하더라도 뭔가 세상처럼 됐다, 뭐 세상에 때가 묻었다라는 것은 약간 성스럽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세속화라는 말이. 즉 왜 그랬냐? 교회는 뭔가 신앙만 추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대토지를 소유했어요. 그리고 성직자,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목사님 자리라든가 신부님 자리, 이런 자리가 매매도 하고요. 원래는 결혼하면 안 되는데 결혼도 했던 거야. 몰래.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요 단어야. 성직자의 봉신화. 요 단어를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건 뭐냐면 성직자가
신하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신하. 왕이 신하를 부리듯이 됐다라는 거예요. 봉신이 신하잖아요. 그 땅 받았던 영주들을 한때 다 그 주군과 봉신 관계할 때 그 봉신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냐? 원래 여러분 성직자는 누가 임명해야 되죠? 그 교회 지도자가 임명을 해야죠. 그렇죠? 교회 최고 지도자가 당신 앞으로 뭐 주께 헌신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 당신을 뭐 이제 뭐 목사직에 임명합니다. 신부님직에 뭐 신부직에 임명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성직자를 누가 임명하냐면 국왕이 하는 거야. 즉 성직은 교회 권력이 해야 되는데 세속 권력이 하는 거야. 국왕이 서임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이걸 왜 네가 해? 라고 합니다. 이건 마치 뭐 신부님을 임명하든가 목사님을 임명할 때 누가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교회 권력이 해야 되는데 세속 권력이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교회 권력에서 불만이 많았어요. 자, 이게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되는 교황권과 국왕권에 계속 대립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어쨌든 교회의 이러한 타락한 모습 과정 가운데 야, 우리 진짜 개혁 좀 해보자. 이게 뭐냐? 우리 성직자야. 우리 정말 깨끗해야 돼. 이렇게 뭐 재물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뭐 이런 약간 뭐 그런 여러 욕구들, 이거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 좀 클린해지면 안 돼? 클린해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클린이 수도원이 등장해요. 청빈, 노동, 학문을 강조하는 그런, 우리 좀 더 클린해지자. 클린이 수도원이 등장했습니다. 클린이 수도원은 깊게 보실 건 없지만 10세기에 등장했다. 발음 조심하셔야 되죠. 10세기의 수도원 개혁운동의 가장 상징적인 수도원이었다. 우리 좀 클린하자. 클린이 수도원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다시 가서 자, 이제 로마 가톨릭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의 가장 큰 핵심은 뭐라고 했었죠? 교황 권력과 국왕 권력. 그 국왕 권력을 황제 권력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세속 권력, 국왕 내지는 황제 대 교황의 대립인 거야. 자, 이때 카노사의 굴욕, 이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왔죠. 가장 핵심은 성직자의 서임권이에요. 성직자 누가 임명할 것이냐. 교회한테는 계속 국왕한테 달라고 하는데 그걸 내가 왜 줘? 그걸 내가 왜 줘? 이러고 막 싸우고 있는 거야. 이때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진짜 많이 나왔죠. 황제 하인리 4세 간의 대립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는 황제가 입장에선 신성로마 제국 황제거든. 교황이 너무 막 뭐 하려 하니까 뭐야 이러면서 막 말을 잘 안 듣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교황은 황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파문이라고 하거든요. 당신 더 이상 당신은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닙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려. 여러분, 중세 때 이 파문을 당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사람의 재산 그냥 거의 몰수예요. 자신이 파문당해서 다시 교회로 복귀하지 않는 한 자기 부하들은 다 말도 안 듣고요. 그 다음에 뭐 재산도 빼앗기고 제대로 된 사람 대우를 받을 수도 없었고, 중세 때 파문을 당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파문을 당했었는데 하인리 4세는 자신이 있었어. 야, 내가 주군들 다 임명했어. 내가 주군으로서 봉신들 다 임명했어. 내 재우가 얼마 있는지 알아? 얘들아, 저 황제랑 나 한 판 할 건데 어때? 라고 했는데 다 교황 밑에 가 있는 거야. 나 교황이랑 한 판 할 건데 내 밑에 있을 거지 하고 딱 봤는데 다 저기 가서 줄 서고 있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팩트를 알려주냐면 이게 1077년에 있었거든요. 1076년에 이미 파문을 당해요. 그래서 한번 붙으려고 했는데 뭐 파문 당했어. 좋아, 나 그럼 그리스도교 신자 아니야? 그래도 나 한번 붙어. 나 군사력도 있고 있어. 라고 했는데 대부분 다 제후들이 다 교황 편에 가 있는 거야. 황제가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황한테 가서 빌어요. 빌어. 그 당시에 교황이 어디 있었냐면 카노사 성에 있어. 그래서 딱 찾아가요. 근데 사실 이때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도 긴장했대요. 일단 본인은 군사력 자체는 좀 약하니까 내지는 없다시피 하니까 황제가 왔고 군사로 왔고 밀어버리면 이건 큰일 나는 거거든. 그런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저기서 소식이 들려. 황제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해. 야, 군대 얼마나 데리고 왔어? 라고 하는데 군대가 없이 정말로 잘못한 아이가 부모님한테 빌듯이 뭔가 죄지은 죄인이 뭔가 빌려왔듯이 맨발에 카노사 성에서 교황폐하 잘못했습니다. 저 좀 만나주십시오. 제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안 나가. 그 다음에 마침 눈이 쫙 왔대요. 맨발에 황제의 모습으로서 비는 거야. 무려 3일 동안. 그때 마침 눈도 왔대요. 옆에서 이제 카노사 성주가 그래도 황제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더 그만하시죠. 받아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까? 돌아오라 그래.
라고 했는데 발을 못 대는 거야. 발이 얼어서. 그래서 막 옆에 신하들이 들고 이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빌어서 어쨌든 다시 사죄를 하고 회복이 돼요. 물론 그 이후에 황제는 그레고리우스 7세를 다시 잡아 넣어서 폐위를 시킵니다. 폐위를 시켜. 그러나 요때 요 사건은 그 이후에 다시 뭐 몇 년 뒤에 다시 이거 전세했다. 요거 이해하면 좀 이해가 힘들고요. 여기 사건에서는 교황권이 황제권을 압도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그 장면이죠. 카노사 굴욕의 장면. 황제 하인리 4세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한테 상당히 굴욕적인 사건을 당했던 상황이었었고요. 결과적으로 이 싸움의 시작은 뭐였었다고요? 성직자 서임권의 싸움이었었고, 그래서 12세기 이게 1122년에 보름스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교황이 성직자 서임권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건 당시 교황 입장에서, 교회 권력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쭉 더 가면서 13세기 되면서 교황권의 전성기예요. 여러분, 이 시기가 대부분 어느 시기랑 일치하죠? 십자군 전쟁 시기랑 일치해요. 이게 12세기, 13세기잖아요. 십자군 전쟁이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시기야. 당시 교황권은 전성기입니다. 최전성기예요. 당시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는요. 당시에 영국 존왕, 이 존왕이 그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 했었던 바로 그 영국이 약간 좀 되게 좀 힘 약한 왕이거든요. 그때 교황이 그랬대요. 우리 이 교황 권력, 교회 권력이 지금 낮에 떠 있는 해라면 당신은 우리 해 지고 나타나는 뭐 달? 그 정도 아니야? 라고 깔깔깔 웃었더니 예, 맞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당시에 이 세속 권력인 이 왕권은 교황한테 쭉 눌려 있었던 그때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우주의 창조주는 위대한 두 광채를 설치하였다. 더 위대한 광채 해는 낮을 지배하고 약한 광채 달은 밤을 지배한다.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교회 영역에도 창조주는 위대한 두 권위를 임명하였다. 더 위대한 것은 영혼을 지배하고 약한 것은 육체를 지배한다. 두 권위란 교황권과 황제권이다. 그러니까 난 해, 넌 달, 콜 이렇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상황이 바뀌는 것이 벌어집니다. 아비뇽 유수예요. 여기에 배경은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었고요. 이때 대표적인 사건이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와 이제 좀 사람 이름들이 좀 길죠. 황제 필리프 4세가 되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제 이 프랑스의 황제 필리프 4세는 뭐 때문에 계속 대립하고 있었냐면 성직자 과세 문제 때문에 계속 대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 교황도 예전 영광만 믿고 니네가 뭐 우리 넘볼 수 있어? 너네 카노사 굴욕 기억나지? 이러고 있을 텐데 중간에 뭐가 있었죠? 십자군 전쟁. 십장으로 교회의 권위가 쭉 떨어지고 있었어. 근데 이때는 요 사건 때문에 계속 대립하다 보니까 당시 이 보니파키우스 8세가요. 교황으로서는 최악의 아주 좀 오명이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무슨 사건이냐면 아냐니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아냐니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보니파키우스 이 8세와 필리프 4세 간에 대립이 있었는데 이때 필리프 4세의 그 측근들이 보니파키우스가 말을 잘 안 듣자 교황의 뺨을 올려버려요. 귀싸대기를 때린 거야. 그 충격 때문에 한 달 뒤에 죽어. 그리고 이거 너무 사람 이름 많이 써드리면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보니파키우스가 죽고 나서 바로 등장했던 인물이 베네딕토 11세라는 교황이 등장하고요. 그도 얼마 못 가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클레멘스 5세가 등장하고요. 그가 당했었던 게 아미뇽 유수예요. 즉 이 황제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막 아냐니 사건 이것도 기억 못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이거 자체가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배경적인 설명에서 해드린 것인데 어쨌든 또 한 번 거의 200년 정도 뒤에 보니파키우스 8세와 이 황제 권력을 대표하는 필리프 4세 간에 붙었는데 여기에서는 누가 이긴 거야? 황제권, 즉 국왕권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이 원래는 어디 있어야 돼요? 로마에 있어야 되죠. 근데 이 프랑스의 왕이었다 보니까 야 교황 너 일로 와 여기 있어 라고 해서 아비뇽에 이주시킨 거야. 근데 당시에 교황권은 막 뺨 맞고 막 이러다 보니까 힘이 없고 뭐 주변에서 사람들도 자기를 지지해주지 않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황권의 가장 큰 추락, 즉 1309년부터 1377년까지 약 70여 년 동안 로마가 아닌 교황청에 있는 로마가 아닌 아비뇽에서 교황이 머무르게 됐던 사건을 아비뇽 유수라고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뭘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걸로 기억하셔야죠. 연도 카노사의 굴욕 언제요? 1077년입니다. 보름스 협약 1122년이 되겠고요. 최고의 전설 요거는 연도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13세기다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비뇽 유수는 어디? 1309년에서
1377년까지예요. 딱 따져보자면 이게 1077년이고 이게 1377년이잖아요. 예, 정확히 300년 뒤에 끝나요. 예, 그리고 약간 여기 사이 한 70여 년 동안은 완전히. 그래서 요때까지 요 카노사의 굴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건이 누구 걸까요? 예, 교황권이겠죠. 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13세기의 전성기고요. 그러다가 쭉 추락하는 게 교황권. 요게 때는 완전히 면치를 못했지만 좀 힘이 약해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던 게 왕권 내지는 황제권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는데, 요 시기 11세기에서 12세기, 13세기에 있었던 게 뭘까요? 십자군이겠죠. 거기에서 면치 못하게 그냥 패배를 하게 되면서 교황권이 쭉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셨죠? 요 표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1377년에 이제 교황이 로마로 돌아가거든요. 우리 집으로 가자 하면서 이제 돌아가요. 근데 아비뇽 입장에서, 이게 아비뇽이 지금 어디냐? 프랑스 남부 지역에 있는 그 도시예요. 근데 아비뇽 입장에서 화가 난 거야. 아니, 교황이 있어야지 우리가. 왜냐면 여러분, 교황이 있다라는 건 어쨌든 아무리 이 권위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교회 최고 우두머리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많은 교황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 여러 결정되는 것들, 이런 게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이권이 되게 많았거든. 근데 교황이 다시 돌아가니까 아비뇽 입장에서 화가 난 거야. 야, 우리도 하나 더 뽑아. 그래서 한 명 더 뽑아. 교황이 로마에도 있고 아비뇽에도 있는 시대, 이걸 우리는 교회의 대분열 시대 내지는 교회 분열 시대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되니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위클리프, 후스 같은 인물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너무나 많이 변질돼 있어. 바뀌어 있어. 우리 이거 바꿔야 돼. 라고 하면서 교회 개혁 운동을 펼쳤었고요. 이때 뭐 위클리프, 후스, 그러니까 루터와 칼뱅이 나오기 전에 한 150년에서 100년 전쯤에 이러한 여러 움직임도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대분열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등장했었던 게 콘스탄치 공회예요.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콘스탄치 공회라는 건 연도가 1414년이에요. 교황이 2명이잖아.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이거 완전히 콩가루 집안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볼 땐. 그래서 이거 하나를 정리해줘요. 이걸 그래서 종교회, 콘스탄치에서 종교회를 연 거야. 그래서 로마의 교황이 정통이다 라고 로마 교회의 정통성 인정하고요. 당시에 교회에 대해서 많이 비판했었던 위클리프를 2단으로. 이때 이미 위클리프는 죽고 없었어요. 예, 그런데 그냥 2단으로 해서 이 무덤을 판단, 부관 참시하고 그 책도 다 불태우고 그래요. 후스는 이때 살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원래는 너 재판 안 할 거야 라고 하지만 불러갖고 재판한 다음에 화형에 취해요. 이때 이제 후스가 했던 말이, 너네는 지금 힘없는 이 거위 한 마리를 불태우지만 한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선 니네가 도저히 불러도 태울 수 없는 백조의 노랫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아무리 봤던 좀 과장한 것 같아. 그게 이제 뭐 루터와 칼뱅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다 라고 뭐 이제 거기서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 콘스탄치 공회.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많이 나옵니다. 콘스탄치 공회의 가장 큰 핵심, 뭐 로마 교회의 정통성을 인정했다, 요 표현보단 교회의 대분열을 종식시켰다, 요걸로 더 많이 나와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크리스트교 총정리는 잠시 뒤에 우리 완수박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23강 완수박의 주인공은요, 유현석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 현석 학생은요, 원쌤 저는 군 전역 후 23살이 되는 유현석입니다. 2021년 9월부터 완쌤 강의를 들었고, 선생님의 파워풀 하면서도 진심을 다하는 학생들을 향한 응원, 그리고 무엇보다 강의에 대한 여러 진심들이 저를 통해서 새롭게 수능을 준비하는 제 인생을 개척하는 것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불만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이제야 선생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면서 이제 아주 좀 약간 아주 이렇게 우회적으로 저를 더 많이 칭찬해 주셨고요. 선생님, 저는 늦게 공부하는 만큼 과감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능 만점을 받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렵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만큼 그 어려움에 상응하는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완쌤이 완수박 외쳐주시면서 응원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수박 외쳐주실 수 있으세요? 그랬는데요. 안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현성 학생 보면서 사실 저도 삼수에서 학교를 갔었고요. 주변에서 막 별의별 얘기들 많았어요. 뭐 이래서 제대로 된 삶 살 수 있겠냐. 뭐 저도 참 그 고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도 20대 그 초반에. 또 현석 학생은 국방의 의무까지 다 마치시고 이제 정말로 큰 꿈을 향해서 새로운 것을 위해서 도전하는 현석 학생을 위해서 진심으로 응원 다 해드리고 싶고요. 정말 최선 다해서 앞으로 놀라운 목표에
그러니까 놀라운 목표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 목표에 상응하는 대가를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치러주시길 다시 한번 선생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고요. 진심을 다해서 현성 학생을 응원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영상 보시면서 꼭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멋진 완제 유현석 파이팅입니다. 같이 한번 파이팅 외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쌤의 멋진 제자 유현석, 그대의 앞으로의 헌신의 1년, 피나는 노력의 1년이 정말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너무나 놀라운 결과를 갖고 올 거란 확신과 함께 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자아자 와스와 아이 유현석 파이팅입니다. 꼭 힘내주시는 현성 학생 되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크리스트교 관련 총정리 한번 목이 좀 잠겼네요. 어쨌든 너무 또 세게 외쳐드렸나 봐.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저 목 튼튼합니다. 네, 화이팅.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완수하게 했을 때 좀 볼륨 많이 줄여주셔야 여러분 청력 보호가 되니까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크리스트교 관련 지금까지 뵀던 거 간단히 총정리하고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밀라노青年 기억나십니까? 313년 크리스트교 공인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페이지는요, 여러분 제 교재 15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먼저 갖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종교개혁 파트에서 있었던 크리스트교 총정리를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또 할 겁니다. 니케아 공회로 인해서 아타나시우스파 인정했습니다. 325년이었고요. 크리스트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았던 게 392년. 성상 숭배 금지령, 즉 성상 파괴령이 726년. 요거 누가 내렸다? 레오 3세,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죠. 동서교회가 분열되면서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가 되었었다. 자, 그리고 카노사의 굴욕, 누가 이겼다? 교황권이 황제권을 압도했다. 그리고 클레르몬 공의회, 누구? 우르바누스 2세고요. 십자군 전쟁에 선포가 있었습니다. 보름스 협약으로 인해서 교황권은 꿈에 그리던 성직자 서임권을 차지할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아비뇽 유수로 인해서 이제 황제권이 교황권을 압도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고, 그 아비뇽 유수 이후에 로마의 교회의 대분열이 있었고, 그것을 종식시켰던 게 뭐다? 1414년에서 18년까지 있었던 콘스탄츠 공의회였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세 문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문화는요, 먼저 철학입니다. 초기 철학이 있었어요. 우린 그 중세 초기 철학을 교부 철학이라고 그래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선생님, 옥타비아누스요?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고요.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단독 문제로 아주 깊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에 초기의 중세 철학을 아우구스티누스, 특히 그가 신국론 등등을 내렸었고요. 자, 십자군 전쟁 이후에는 스콜라 철학이 등장했었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깊게 들어가는 건 여러분 율리아 사상이에요. 우리는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이때 가장 대표했던 인물이 토마스 아퀴나스, 선지 정도로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이름 정도만 살짝 기억해 두시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철학은 신학의 신형, 신학을 받쳐주는 게 철학이다, 이런 게 이제 교부 철학이었었다면 그게 아니야. 신앙과 이성은 조화를 이뤄야 돼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남겼던 책이 그 유명한 신학대전이 되겠습니다. 아마 단독 문제로 깊게 나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런 단어들이 한두 개 나오면 이건 중세 철학이구나, 그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학대전은 누구?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거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학대전 깊게는 안 나올 거예요.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토마스 아퀴나스, 십자군 이후에 중세 철학이구나. 특히 그 신학을 대표했다. 신앙과 이성이 조화를 꿈꿨다. 그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중세 문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은요, 12에서 13세기 되면서 등장했었는데, 사실 초기 대학은요, 조합으로 만들어졌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해서, 야, 우리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때? 라고 해서 이제 뜻을 같이 하는 형태로 나왔었는데, 이 조합도 약간 시작되는 성격에 대해서 좀 달랐거든요. 교수들이 조합을 이뤄서 만들었던 것은 프랑스의 파리 대학이었고요. 특히 신학이 유명했습니다. 신학이. 학생들이 조합을 이뤘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 이게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이거든요. 법학이 유명했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학생들이 그래요. 학생들이 이제 합쳐서, 야, 우리 좀 더 배워보자. 근데 야, 우리 진짜 좋은 수업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역사 수업 들어야 되는데 완쌤 수업 이제 유성환 쌤 모셔와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학교를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교수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그것을 이제 학생 조합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깊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냥 파리 대학, 볼로냐 대학 나오면 그냥 초기에 이제 대학 형태구나. 그렇지만 그 대학은 자치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래서 그 대학 안에서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외부의 행정력이나 뭐 구강권 이런 권한이 너네 이거 이렇게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들 아래 알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됐다라는 거, 그거 포인트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중세 문학 한번 보겠습니다. 문학은요, 기사도 문학이에요. 기사도 문학. 저도 군대 이제 제대한 지 한 20년 됐거든요. 전 지금도 제 선우님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1년, 2년 이렇게 차이 나는 사람들 말고 위에는 잘 안 만나는구나. 저도 좀 군대를 늦게 간 편이기 때문에 한 달 후임들, 2달 후임들 만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못 보지만 사실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2번씩은 만나서 모임도 하고 하는데 참 재밌어. 그 얘기를 100번도 더 했거든요. 지금도 군대 얘기하면 그렇게 재밌어. 예.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제 한 달 후임 중에 지금 이제 그 교도관으로 이제 하고 있는 이제 박모 군이 있습니다. 저랑 나이는 같은데요. 돈가스 소스 껍데기 사건이라고 돈가스 소스를 했다가 거기 그 군대 식당에 우리가 이등병 때인데 같이 제가 나이는 같은데 제가 한 달 선임이었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 돈가스 소스를 껍데기를 놓고 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사건이 커져갖고 우리가 한 달 동안이나 식당 청소를 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엄청난 큰일이었거든요. 지금도 하면 막 하고 우린 눈이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강원도 고성에서 근무했거든요. 눈은 진짜 1m, 1m 50씩 와요. 이거는 진짜 무용담 아니야. 이거 군대 버프 아니에요. 정말로 그쪽에 눈은 진짜 많이 옵니다. 우리 강원도 고성에서 근무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도 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언젠간 또 제대로 할 테니까 같이 파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 이렇게 드리냐? 뭔가 이 군대에서의 활동들은요, 여러 무용담이 더해지면서 특히 군대에서 축구 못한 사람 없죠? 다 메시예요. 다 메시야. 이게 약간 버프가 되거든. 특히 전쟁에서의 이야기, 군대에서의 이야기는 그렇게 돼. 이게 그렇다는 거야. 즉 여러 군대 무용담이라든가 기사도 문학 이런 것들은, 기사도라는 건 뭡니까? 당시 기사들이 전쟁터를 다니면서 했던 게 여러 무용담으로 인해서 하나의 문학 작품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여러 무용담.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거의 이제 군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표적인 게 프랑스의 롤랑의 노래. 카를로스 대제의 부하였었던 롤랑의 여러 무용담을 그렸었다라고 하고요. 독일에서는 리벨룽겔의 노래. 영국에서는 아소왕 이야기. 이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것들 나오면 중세에 그냥 기사도 문학이구나. 여러 사람들이 좀 많이 과장해서 좀 썼겠네. 이야기가 전해졌겠네. 이 정도 해주시면 돼요. 칼을 키가 2m고 칼을 뽑아서 던지면 근처에 병사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냥 그것은 그냥 팩트라기보단 제 군대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좀 약간 살짝씩 좀 양념이 좀 더해지는 경우들이 좀 있다. 이것도 상당 부분 그랬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요. 저거 자체 시험 문제보다는 건축은 단독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보자면 중세 건축 중에서는 11세기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로마식이라는 것이겠죠. 이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은 뭐냐면 큰 돔이 있어요. 위에서 보면 큰 돔이 있고요. 이 돔이 워낙에 무겁다 보니까 이 벽은 두껍고요. 창은 작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창이 작아. 창이 작다 보니까 햇빛은 적게 들어오겠죠. 내부는 되게 어둡고 장중한 느낌이 들어요. 대표적인 게 피사 성당이에요. 그 피사에 사탑이 있는 거. 잠시 이제 사진 자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12세기가 가면 고딕 양식이라는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세기에 로마네스크 양식이 유행했고 12세기 오면서 고딕 양식인데, 고딕 양식이라는 말, 초기 말은요 약간 촌스럽다라는 거야. 야, 저거 고투족스럽지 않아? 라는 의미였었어요. 그러니까 고투족은 약간 이민족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야, 저거 좀 약간 촌스럽지 않아? 이런 느낌이었대요. 근데 이 고딕 양식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완전 최고의 이 트렌드가 돼버리지. 대표적인 게 뭐냐? 첨탑. 이 신을 향한 그 신앙의 모습으로 첨탑을 아주 뾰족하고 높게 세웠었고요. 그리고 아주 내부가 화려하게 빛이 많이 들어오게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들어 놨습니다. 대표적인 게 칼른 성당, 사르트르 성당, 프랑스에서 이제 2019년에 이 화재가 나와서 안타까움이 있었던 이 노트르담 성당 같은 것들이 있죠. 당연히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떨까요? 내부에서는 밝고 경쾌한 느낌이 있겠죠. 근데 요 장중하다, 밝고 경쾌하다 요 느낌도 봐주시지만 11세기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12세기 이후에는 고딕 양식이 유행했다. 요건데 요것은 이러한 그림 자료 정도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피사 대성당입니다. 요게 그 기울어져 있다는 피사 대성당이고요. 요게 이제 피사의 사탑이고요. 요게 피사 대성당. 내부에 가면 실제로 저는 들어가 봤거든요. 약간 어두운 느낌이 진짜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요겁니다. 여기 가면 피사 가잖아요. 다 이러고 있어. 다 이러고. 저도 그냥 한 것을 조금 민망하게 해봤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 피사의 사탑은 되게 재밌는 게 잘못 만들어진 건축물인데 전 세계 제일 유명해요. 특히 로마가 관광객들 때 되게 많잖아요. 콜로세움 다음으로 유명한 겁니다. 정말 사람 많아요. 정말 사람 많아요. 근데 콜로세움은 그래도 뭐 만들어진 지 근 2000년 가까이 됐고 정말로 좀 뭐 웅장하고 그렇거든요. 이거는 잘못 만들어진 건축물인데 제일 유명해. 예. 특히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게 높이가 상당히 있는데 밑에 이 그 지반 공사를 거의 안 했대요. 몇 미터 안 팠대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학적에서 큰 교훈을 줬어요. 아, 높이 올리려면 땅을 많이 팔아. 요 교훈 하나가 있고, 또 재밌는 게 이게 실제로 만들면 이거 다시 세울 수 있대요. 지금도 건축 그 느낌으로. 근데 너무 세워놨더니 사람들이 안 찾아온대. 그래갖고 이탈리아 정부에선 살짝 다시 좀 기울어 놓는 모습도 있었고, 이거 제가 내부에서 걸어 올라가 봤거든요. 실제로 여기가 이렇게 좀 쏠려요, 한쪽으로. 걸어 올라가게 되면. 근데 금방 걸어 올라갑니다. 생각보다 돈 많이 받아요. 올라가면. 제가 이게 정상에 있을 때 모습인데 이 피사시가 쭉 다 보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꼭 한번 올라가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 피사의 사탑 꼭대기에서 바라봤던 피사 성당이 되겠습니다. 피사 대성당. 여기 앞에는 이제 피사 세례당인데요. 이 세례당이 사실 더 유명하거든요. 공명 소리로 최고 유명해요. 그래서 밑에서 이게 소리가 안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한 명이 해버리면. 이거 진짜 한번 볼만합니다, 여러분. 근데 유명한 건 이 잘 만들어진 건축물보단 잘못 만들어진 피사의 사탑이 훨씬 더 유명하다. 그러니까 참 인생은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모르는 것 같아. 어떻게 될지는. 어쨌든 피사의 사탑 내부에 들어가면 좀 약간 어두운 느낌이 있다. 요거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에 대표돼서 고딕 양식을 대표되는 사르트르 성당입니다. 이게 스테인드 글라스고요. 요게 이제 사르트르 성당이 되겠죠. 내부에 보시면 또 다른 이제 그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게 노트르담 성당이죠. 요건 제가 그때 그 한글 학교에서 좀 강연을 불러주셔서 제가 벨기에 갔다가 프랑스 잠깐 들린 적이 있었었는데, 불타기 전에 화재 지금 요거 다시 이제 복원 공사 중이죠. 그 전에 2017년 말에 노트르담 성당입니다. 전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대학을 가시잖아요. 최대한 어린 시절,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꼭 많은 문화유적지를 꼭 보시길 바래요. 저도 이거 봤을 때 그냥 너무 유명하니까 프랑스 파리 가서 봤는데, 이건 나는 그러니까 화재 나기 전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난 불타기 전에 한번 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다. 이게 제가 직접 봐서 찍은 겁니다. 여기 스탠드 글라스가 있는 것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세기의 로마네스크 양식 피사 성당으로 대표되고요. 12세기 이후부터는 고딕 양식, 뭐 사르트르 성당이라든가 노트르담 성당, 쾰른 성당이 대표적이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핵심은 요겁니다. 위에 거 기억나시죠? 대표적인 게 카노사의 굴욕, 아비뇽 요수, 그 다음에 콘스탄츠 공의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제 풀면서 내용들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2020년 9월 모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왔습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는 다음의 칙령을 반포한다. 그레고리우스 7세랍니다. 누구겠습니까? 카노사 굴욕 느낌이 조금 나는데 조금 더 읽어볼까요? 교황만이 모든 제후들로부터 발의 입맞춤을 받는다. 교황은 황제를 폐위할 수 있다. 누구도 교황을 재판할 수 없다. 야, 어쩔 건데? 황제, 너 나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런 탐구활동 뭐겠습니까? 계몽사상은 여러분 18세기입니다. 요 배경은 11세기 배경이죠. 30년 전쟁의 결과,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30년 전쟁은 1618년이에요. 17세기부터 베이스트팔렌 조약이 있었던 1648년까지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성상 파괴령 반포는 726년 8세기에 있었으니까 해당되지 않고요. 서인권 투쟁의 전개 과정을 조사한다. 이건 문제는 너무 쉬웠죠. 그리고 7세 나왔으니까 정답 당연히 4번이고요. 카롤루스 르네상스의 내용을 파악한다라고 하는데, 카롤루스 르네상스는 여러분 시기적으로 언제? 8회에서 9세기. 정확히 뭘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카롤루스 대제가 800년 성탄절에 서로몬 황제 대관을 받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면 700 몇 년이니까 8세기, 그리고 800 몇 년이니까 9세기,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요 상징적인 연도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거 이거 한번 볼까요? 자, 2017년 9월 모평 문제. 2017년 18년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정말 줄을 이뤘었습니다. 이 연도적인 문제. 그럼 요거 먼저 찾아야 되겠죠. 다음 선언이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르랍니다. 하인리 5세는 신과 거룩한 로마 교회, 그리고 죽은 이신 교황에 대한 사랑으로 반지와 지팡이를 통한 모든 서임권을 신의 거룩한 사도들인 베드로와 바울로에게, 또한 거룩한 로마 교회에게 바친대. 자, 모든 서임권을 로마 교회에게 바친대. 이거 뭐예요?
보름스 협약이죠. 혹시 연도 기억하실까요? 1122년, 1122년이 되겠죠. 12세기 되겠습니다. 동서교회 분열, 이걸 여러분 지금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기출문제도 여러분이 한 문제씩 풀다 보면 이게 다 느낌이 오실 텐데요. 1054년이 되겠고요. 카노사의 굴욕, 지금 이거 바로 여러분 못 쓴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속 앞으로 공부하면서 반복하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1077년이고요. 클레르몬 공의회는 1095년에 개최가 됐었고, 아비뇽 유수 언제 시작됐습니까? 1309년부터 1377년까지입니다. 콘스탄츠 공의회 1414년에서 18년까지고요. 낭트 칙령, 우리 이건 이제 그 종교 개혁하면 나올 텐데요. 1598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연도 지금 못 외우시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 카노사의 굴욕, 아비뇽 요수, 우린 요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 적어도 사이에 있는데 요건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적어도 요 정도 찾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정답은 3번 되겠고요. 2021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이때 6월 모평 문제에서는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었는데요. 다음 가상편지에서 밑줄 친 갈등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신의 은총으로 교황성하께 인사드립니다. 신의 영광 아래에 영성 충만한 삶을 살아왔으나 최근 들어 신의 재산까지 세금의 명목으로 필리프 4세 간악한에게 분노할 따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필리프 4세가 보낸 사악한 무리들이 난이로 들이닥쳤다는 소식에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뭐와 싸우고 있습니까? 예, 이 성직자 과세 문제를 놓고 교황권과 황제권이 대립하고 있고, 그거 이후에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아비뇽 유수가 나오겠죠? 보름스 협약이 맺어진 건 그 이전입니다. 요거 이제 14세기 초반이에요. 니케아 공의회는 여러분 4세기에 있었습니다. 325년에 있었어요. 전혀 아니고요. 카노사 굴욕이 발생했던 것은 전에 11세기에 있었고요. 동서교회 분열도 11세기죠. 이건 1077년, 이건 1054년입니다. 5번. 교황청이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옮겨졌다. 이게 뭐예요? 아비뇽 유수잖아요. 이 사건에 의해서 이게 나타나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2020년 수능 문제가 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 시기에 발생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그레고리우스 교황 성화라고 나와 있고요. 지난밤 꿈에서 신께 받은 계시를 아뢰옵니다. 바라건대 세속의 욕망을 내려놓으시고 신의 뜻을 실현하는데 헌신하십시오. 이를 위해 먼저 롱 강가에 귀괴한 성체를 떠나 노마로 돌아가시어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하여 보니파키우스 8세가 능면당한 이래로 70여 년 동안의 오욕으로 점철된 세월. 이거 뭐예요? 70여 년 동안의 오욕으로 점철된 세월. 이거 아비뇽 유수 아니겠습니까? 아비뇽 유수 언제요? 1309년에서 1377년까지 있었다고요? 그러면 봅시다. 콘스탄츠 공의회 이 시기에 발생한 사건 찾으랍니다.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위클리프와 후스가 이단으로 했던 콘스탄츠 공의회는 1414년에 시작해서 18년에 끝났으니까 아니고요.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가 서임권으로 파문당했다. 이거 언제예요? 11세기 초잖아요. 이건 14세기 말하고 있으니까 아니고요. 황제와 교황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져 보름스 협약, 이거 12세기잖아요. 1122년.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고 라틴 제국을 세웠다. 1204년이잖아요. 자, 5번입니다. 플랑드르, 즉 프랑스 내 영국령의 지배권을 둘러싼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거 우리 다음 강의에 배울 텐데요. 100년 전쟁이거든요. 이 100년 전쟁이 정확히 언제냐면, 이건 진짜 연도 많이 나왔던 건데 1337년에서 1453년. 이게 언제 끝나냐면 이 비잔티움 제국이 오스만한테 멸망당했던 해에 끝나요. 어쨌든 14세기에서 15세기거든요. 요 시기에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요거는 요 2020년 수능에서 거의 유일한 이제 연표 문제였었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 연표는 충분히 여러분 시험에서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어떠한 움직임으로 나가게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